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깊은 산속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더위를 씻어주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넉넉한 인심을 더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마을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어 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글을 읽으며 벼슬을 지낸 명문가 이 진사댁으로 소슬대문이 높게 솟아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진사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학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재물보다는 명예와 도리를 중시하며 평생을 선비의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동딸 서연이 있었는데 서연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아버지가 읽는 글귀를 어깨너머로 듣고도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마치 달밤에 피어난 하얀 목련처럼 단아하고 기품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선녀가 내려온 것이 아니냐며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는 솜씨 또한 훌륭하여 이 진사댁의 안살림은 그녀의 손끝에서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기와집에도 남모를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홍기가 꽉 찬 서연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보통의 처녀들이라면 이미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도 남았을 나이였지만 서연은 아직 짝을 찾지 못해 머리를 올리지 못하고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가 워낙 사람을 보는 눈이 까다롭고 딸을 아끼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 중매쟁이들이 가져오는 혼처마다 마음에 차지 않아 번번이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의 딸이 귀한 만큼 사위 또한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고집했으나 깊은 상골 마을에서 그런 인재를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진사의 한숨은 깊어졌고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어느 늦은 밤, 이 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적막한 밤의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곰방대에 불을 붙여 깊게 들이마신 후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고집 때문에 딸의 홍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딸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남은 생의 유일한 소원이었으나 현실은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조상님께 좋은 인연을 점지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안채에 머물고 있던 서연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녀는 정성스럽게 술을 놓던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안채까지 들려오는 듯하여 가슴이 아려왔고 자신의 혼사 문제로 인해 아버지가 근심하는 것이 불효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집을 가지 않아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이치와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너무 자신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넓었으나 그 위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에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해온 박노인이라는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 집안의 대소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이 진사를 모셔왔기에 주인 어른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서연아 씨를 업어 키운 정이 있어 그녀의 혼사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팰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고운 아씨에게 아직 짝을 내려주지 않으시다니 하며 혀를 찼습니다. 박노인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이운 신랑감이 없는지 넌지시 묻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신통치 않았고 오히려 A씨의 나이가 많다는 둥 쓸데없는 소문만. 무성하여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나면서 고요하던 마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어 흙먼지가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낡고 색이 바랜 갓을 쓰고 있었고 입고 있는 도포자락은 곳곳이 해져 있어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당당하여 묘한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등 뒤에 보찜 하나를 메고 손에는 낡은 부채를 쥐고 있었는데 계절에 맞지 않는 부채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마치 장승과 대화를 나누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하며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일손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저마다 사내의 정체를 두고 한마디씩 보태느라 빨래터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지나가는 과객일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일 것이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혹시 암행어사가 아니냐며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아낙네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의 산세와 집들의 배치를 유심히 살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능글맞고 속을 알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혹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기꾼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사내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의 자리를 잡고 앉아 보찜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듯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부는데도 부채를 붙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하여 지나가는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구경했습니다. 그때 마침 바티를 마치고 돌아오던 김서방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내는 김서방을 불러 세우며 대뜸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었으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겠구먼. 김서방은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사내를 쳐다보았는데 실제로 김서방 내소가 며칠 전에 병이 들어 앓고 있었기에 그의 말은 김서방의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김서방이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자 사내는 껄껄 웃으며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고는 거만한 태도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모두 그려져 있는 법이지. 내 눈에는 자네 집 외양간의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 훤히 보이는구려. 그 말을 들은 김서방은 사내를 용한 점쟁이나 도사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넙죽절을 하며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사내는 짐짓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하늘의 뜻을 함부로 누설할 수는 없다고 튕기다가 김서방이 품에서 쌈짓돈을 꺼내 쥐어주자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비방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내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느티나무 아래는 사내의 신통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천하를 떠돌며
사람의 관상을 보는 관상가라고 소개하며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도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척척 맞힌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거나 누구나 겪을 법한 보편적인 일들을 마치 특별한 예언인 양말하는 재주가 탁월했습니다. 순박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사내의 현란한 말솜씨와 당당한 태도에 홀려 그가 진짜 용한 관상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혼사를 묻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물건을 물으며 사내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식은 결국 이 진사댁의 담장을 넘어 박노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박노인은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관상가의 능력을 칭송하며 죽은 사람도 살려낼 듯한 기세로 떠들어대자 박노인의 귀도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인 어른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조심스럽게 사랑방 문을 두드려 이 진색에 마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마님 마을에 아주 용한 관상쟁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길 흉화복을 훤히 꿰뚫어 본다고 하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사옵니다. 이 진사는 평소 점이나 관상 따위를 미신이라 여겨 멀리하는 편이었으나 딸의 혼사 문제로 마음이 약해져 있던 터라 박노인의 말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관상가를 한번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용한 사람이라면 딸의 짝을 찾을 방도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여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모셔오라고 당부했고 박노인은 알겠다며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나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이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사내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닭을 잡아라, 술을 가져와라 하며 떵떵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사내의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주인 어른의 심부름이기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이 진사댁으로 모시고자 한다고 청했습니다. 사내는 이 진사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높은 양반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귀찮다는 듯이 짐짓 튕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 비록 천하를 떠도는 몸이나 아무나 오라가라 한다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오. 허나 그 댁의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멀리서도 느꼈으니 내 특별히 발걸음을 하리다. 사내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고쳐 쓴 뒤 박노인의 뒤를 따라 이 진사댁으로 향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사내는 집안의 규모와 정돈된 정원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한 미천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랑방으로 안내되어 이 진사와 마주 앉게 되었는데 이 진사의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에 잠시 기가 눌리는 듯했으나 곧바로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표정을 바꾸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묵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진사는 사내의 관상을 살피며 그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가늠해 보려 했으나 사내는 눈을 내리깔고 있어 그 속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가 먼저 입을 열어 딸아이의 혼사가 늦어지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과연 딸에게 좋은 배필이 나타날지 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는 듯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의 관상은 귀하디 귀한 황후의 상을 타고났으나 그 기운이 너무 강하여 평범한 사내와 맺어지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가 있소이다. 이 진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그럼 어떻게 해야 화를 면하고 딸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뜸을 들이며 방 안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댁의 따님과 짝이 될 사람은 그 기운을 눌러줄 수 있는
특별한 관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용의 기운을 숨기고 있는 자를 만나야만 집안이 번창하고 자손이 귀하게 될 것입니다. 사내의 말은 교묘하게 자신을 가리키는 듯 했으나 마음이 급한 이 진사는 그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사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강력한 겁박과 회유를 섞어가며 이 진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안채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다가 사랑방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를 어렴풋이 듣게 되었는데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따뜻한 차와 한과를 담아 사랑방으로 향하며 아버지가 혹여나 낯선 이의 말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서연이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내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는데 그는 서연의 아름다운 자태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사내의 무례한 시선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신하게 다과상을 내려놓고는 아버지께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사내는 서연이 나가자마자 무릎을 치며 이 진색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방금 본 따님의 관상을 보니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당장 짝을 찾아주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 큰 애군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진사는 딸에게 애군이 닥친다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내에게 제발 방도를 알려달라고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사내는 이제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바로 그 애군을 막고 서연과 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운명의 상대임을 넌지시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상을 공부하며 평생을 홀로 지내왔고 스승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운명의 여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거짓 사연을 꾸며냈습니다. 이 진사는 사내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사내의 확신에 찬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학문이 깊고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 있으니 자신을 사위로 맞아들인다면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고 이 진사의 말동무가 되어주겠다며 감언이설을 쏟아냈습니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박 노인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런 사기꾼 같은 놈에게 귀한 아씨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은 중천에 떴으나 이 진사댁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사내의 혀 놀림은 멈출 줄 몰랐고 이 진사의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녔고 마치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예고하듯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양반댁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상월 마을의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이 진사댁의 기와지붕을 감싸 안았는데 이는 마치 앞으로 이 집안에 닥쳐올 앞날을 예고하는 듯 흐릿하고 몽롱한 기운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이 진사는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서성였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그 낯선 사내가 늘어놓은 불길한 예언과 달콤한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고 결국 이 진사는 딸의 목숨을 구하고 집안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내를 사위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들을 불러 그 관상가를 정중히 안채로 모시라고 일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안채에 머물고 있던 그 사내는 이 진사의 호출을 받고는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 뒷짐을 지고 사랑방으로 건너가 이 진사 앞에 앉았고 이 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네의 뜻대로 혼례를 치르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내는 겉으로는 과분한 결정이라며 사양하는 신용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고운 색시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이 집안의 구세주이자 귀한 사위로서 대접받을 날들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펼쳐질 호의호식할 생활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안채에 있는 서연에게도 전해졌는데 아버지의 결정을 전해 들은 서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글만 읽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르는 낯선 사내를 남편감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거역해 본 적이 없는 효녀였기에 아버지가 오죽급하고 답답하셨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할 뿐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기가 막힌 혼사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이 진사가 무언가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들은 쌀을 씻다가도 혀를 차며 아이고 그 곱디고운 아이씨가 저런 거지. 같은 양반한테 시집을 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담 하며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이를 손에 잡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는데 그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정체불명의 사내가 이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하보다는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로 이 진사댁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바로 늙은 하인 박노인이었는데 그는 사내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풍기는 냄새와 행동거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양반댁에서 일하며 수많은 선비들을 보아왔기에 그를 읽는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묵향과 반듯한 몸가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에게서는 오래된 책 냄새 대신 저작거리에 싸구려 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고 앉아있는 자세 또한 삐딱하여 양반의 기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혼사를 막지 않으면 주인댁에 큰 사단이 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혼례가 결정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여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방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렸는데 여봐라 목이 마르니 꿀물을 타오너라. 밥상이 부실하니 고기를 더 구워 오너라. 하며 온갖 까탈을 부렸습니다. 이 진사는 사위를 어렵게 대하느라 그의 무례함을 모른 척 넘어갔지만 하인들은 뒤에서 주먹을 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내는 글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정작 방 안에서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 대신 코를 골며 낮잠 자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사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식사할 때의 모습에서 결정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점잖은 선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법인데 이 사내는 마치 며칠 굶은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입안에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도 후루룩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밥알을 흘리는 것은 예사였으며 젓가락질조차 서툴러 반찬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상놈의 행색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밥상을 치우며 사내의 손바닥을 훔쳐보았는데 붓을 잡은 흔적인 굳은 살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듯한 거친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장터에 나갔을 때 알고 지내던 건어물전 주인에게
그 관상가에 대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건어물전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쎄, 그자가 관상을 본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만 저번 장날에 약장수 패거리를 따라다니며 바람잡이 노릇을 하던 자와 생김새가 아주 비슷하네 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자는 학식 있는 관상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여 이속을 챙기는 사기꾼이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주인어른께 이 사실을 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큰 맘을 먹고 이 진사의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진사는 혼례 준비로 머리가 복잡하여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박노인이 들어오자 무슨 일이냐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읍소하며 나리 소인이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나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 사위 되실 분은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옵니다. 장터에서도 그자를 약장수 패거리와 어울리던 자로 기억하는 이가 있사오니 부디 혼사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충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사는 박노인의 충언을 듣고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벼르를 내리쳤는데 이미 결정된 일에 죄를 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감히 네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내 눈을 의심하는 것이냐. 그분은 우리 집안의 애군을 막아줄 귀인이다. 어디서 천한 장사치들의 헛소문을 듣고 와서 이 경사스러운 날에 초를 치느냐. 이 진사의 호통 소리가 사랑방 밖까지 울려 퍼졌고 박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사는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박노인을 몰아세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집안 곳곳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마당에는 차일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잔칫집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는데 하인들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음식을 날랐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보다는 구경거리를 보러 온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안방에서 곱게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부디 이 선택이 집안을 망치는 길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혼례 당일 사모관대를 갖춰 입은 신랑이 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사내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관복이 불편한지 자꾸만 어깨를 들썩거리고 가끈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모습이 잠옷 우스꽝스러워 구경꾼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점잖게 걸으려 노력했지만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이라 품위가 없어 보였고 예식을 진행하는 집례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방향으로 절을 하려다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이 차려졌는데 사내는 신부를 다정하게 위로해주기는커녕 술상부터 찾았습니다. 어허, 오늘 같은 날 술이 빠져서야 되겠는가. 어서 술상을 내오너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술상을 차려 올렸고 사내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이내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첫날 밤의 낭만이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고 서연은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흐르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듯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귀한 관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구심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으나 사위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법도라면 응당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사당에 고해야 마땅하거늘 그는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며 배가 고프다는 타령만 해댔습니다.
이 진사는 사위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하고 하인들에게 아침상을 신방으로 들여보내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마당을 쓸면서 혀를 찾고 저런 게으름뱅이가 어떻게 집안을 일으키겠냐며 혼잣말로 탄식했습니다. 집안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위의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 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글을 가르쳐주겠다던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했고 틈만 나면 장터에 나가 놀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하루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책을 가져와 글귀의 뜻을 물어보았으나 그는 화들짝 놀라며 여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면 팔자가 드세지는 법이다 라며 면박을 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실 그는 까막눈이라 글자를 전혀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무식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남편의 당황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는데 사위는 이 진사 앞에서는 갖은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다가도 이 진사가 안 보이면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그는 곳간 열쇠를 탐내며 안살림에 간섭하려 들었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만을 탐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진사의 재산이 조금씩 축나기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의 평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저 가짜 관상가의 가면을 벗겨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이 진사댁 사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주막에서 그가 술에 취해 자신의 과거를 무용담처럼 떠벌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그가 쳐다보던 아낙네들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진사는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귀를 막으려 했지만 담장을 넘어오는 소문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남편이 벗어놓은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알 수 없는 그림과 함께 관상 보는 법이라는 글귀가 엉터리로 적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조잡하게 베껴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를 모르는 것이 분명하구나. 관상을 본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사랑방에서는 이 진사가 사위에게 시 한 수 읊어보라고 권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제가 갑자기 급체가 왔는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시는 다음에 짓고 우선 좀 누워야겠습니다. 그는 꾀병을 부리며 헐레벌떡 방을 빠져나갔고 이 진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노인은 서연 A씨에게 눈짓을 보내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집안을 뒤덮은 먹구름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쌓인 낙엽들을 이리저리 흩어놓듯이 이 진사댁의 분위기도 사위가 들어온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어수선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양반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위인 가짜 관상가는 이제 집안의 실세라도 된 양행세하며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곳간의 물건들을 제 멋대로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해 입고 여사, 옛젖산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지냈는데
이 진사는 사위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딸의 앞날을 위해 꾹 참으며 모른 척 눈을 감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기강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는 기어이 이 진사의 서재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는 서재에 꽂혀 있는 귀한 고소들을 꺼내어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모르니 책의 가치를 알 리가 없었고 그저 책의 종이 질이 좋으니 장터에 내다 팔면 술값은 넉넉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박 노인이 기겁을 하며 막아섰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귀중한 서책들이 엿장수의 가위질에 사라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사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상전이라 차마 그리하지 못하고 분을 사기며 서연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연은 박 노인의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의 거짓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녀의 눈썰미는 매섭고 정확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신용을 하고 있기에 슬그머니 다가가 보았더니 그는 책을 거꾸로 들고 침을 튀겨가며 엉터리 소리를 운걸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유식한 척 보이려고 애쓰는 꼴이 가소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연이 서방님 그 대목은 무슨 뜻이옵니까? 하고 짐짓 모르는 척 물으면 그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어허 여자가 알면 다친다니까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책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당황한 눈빛에서 무지와 두려움을 읽어냈고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이 진사댁 사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제는 아이들조차 그를 흉내내며 놀려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터의 국밥집 주모는 사위가 술에 취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며 허풍을 떨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혀를 찾고 보찜 장수들은 그가 물건값을 깎으려 억지를 부리던 추태를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진사는 바깥 출입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고 그들의 시선에 담긴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가슴만 타들어갔습니다. 이 진사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났고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처져 보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이 진사댁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조부님의 제사 준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양반가에서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신성한 의식이기에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고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이번 제사를 통해 흐트러진 집안 분위기를 다잡고 사위에게도 조상을 모시는 예를 가르쳐 양반가의 일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독려하여 제기를 닦게 하고 최고의 재료를 구해 제수용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고소한 전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퍼지며 잠시나마 예전의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사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제사 때 읽을 축문을 쓰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이 진사는 사위의 학식을 믿고 있었기에 혹은 믿고 싶었기에 이번 제사의 축문은 사위가 직접 짓고 쓰도록 명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번 할아버님 제사에는 자네의 정성이 담긴 축문을 올려야 하지 않겠나. 자네의 명필을 조상님께서도 기뻐하실 걸세. 이 진사의 말에 사위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라고는 자신의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까막눈인 그에게 충문을 쓰라는 것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갖은 꾀를 짜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목을 삐끗했다며 엄살을 피워보았습니다. 그는 붕대를 칭칭 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사랑방에 누워 있었지만 박노인이 용하다는 침술사를 데려오자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술사가 바늘을 꺼내들자 사위는 아이고 다 나았습니다. 신통하기도 하지 하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박노인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꾀병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이번에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핑계로 뒷산에 올라가 시간을 때우며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를 지키고 있는 하인들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제삿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사위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밑이 퀭해졌습니다. 그는 몰래 박노인에게 뇌물을 찔러주며 마을 훈장님께 충문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해보려 했으나 대쪽 같은 성품에 박노인이 그런 부정한 청탁을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박노인은 오히려 큰 소리로 사위님 양반이 어찌 남의 손을 빌려 조상님께 글을 올리려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라고 호통을 쳐서 사위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위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은 이제야말로 남편의 정체를 만천에 드러낼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삿날 저녁에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무지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여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저지른 거짓과 기만이 너무나 크고 집안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했기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서 묵묵히 먹을 갈며 다가올 결전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먹물이 검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서연의 마음속 의심도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드디어 제삿날 아침이 밝았고 이 진사댁 대문은 활짝 열려 먼 곳에서 온 친척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사랑방은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졌는데 그들의 화제는 단연 새로 들어온 사위였습니다. 친척들은 사위의 관상이 어떠한지, 학식은 얼마나 깊은지 궁금해하며 그를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사위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랑방에 얼굴을 비쳤는데 잔뜩 긴장하여 어깨가 굳어 있었고 묻는 말에 동문서답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친척들은 그의 어눌한 말투와 촌스러운 행동거지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나절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 이 진사는 지필묵을 준비하여 사위 앞에 내놓으며 충문을 쓸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사랑방 한가운데 놓인 서한 위에는 최고급 한지가 펼쳐져 있었고 잘 갈린 먹물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으나 사위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형틀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잡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소매 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헛기침을 계속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늘따라 붓의 기운이 영 좋지 않구려. 종이의 결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명필이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사위가 글을 쓸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당숙이 어허, 제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뜸만 들일 텐가. 어서 일필휘지로 써 내려가게나 하고 재촉했습니다. 사위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붓을 잡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주먹을 쥐고 붓대를 움켜쥐었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밭을 가는 호미를 쥔 것 같아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서연이 단아한 차림으로 사랑방에 들어서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찻상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린 뒤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방님, 글을 쓰시는데 먹이 부족한 듯하여 제가 더 갈아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벼루에 물을 부어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서걱서걱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와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사위는 아내의 등장에 더욱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서연의 눈빛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서연은 먹을 갈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서방님, 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보신다는 분이 어찌 종이 위의 글자는 두려워하십니까? 이 충문은 조상님께 올리는 편지이오니 서방님의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서연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사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위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제멋대로 움직여 획을 긋는 것이 아니라 먹물을 튀기는 꼴이 되었고 하얀 한지 위에는 검은 점들만 흉하게 찍혀 나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아니, 저게 무슨 글씨란 말인가, 붙잡는 꼴, 좀 보게, 저게 어디 글 읽는 선비의 손인가 죄 하는 탄식과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진사 또한 사위의 추태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떨어뜨렸고 벼루가 엎어지며 검은 먹물이 그의 비단옷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검은 속내가 겉으로 드러난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하얀 수건을 꺼내 남편의 옷을 닦아주며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옷이 더러워진 것은 빨면 그만이나 거짓으로 더러워진 마음은 씻어내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씀하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어깨는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습니다. 친척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자네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네. 어디서 저런 무지렁이를 데려와 우리 가문의 제사를 망치려 드는가. 집안의 어른인 큰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이 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면목 없습니다, 형님. 제 불찰입니다. 하며 사죄했습니다. 사위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호의호식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노인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집안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위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자백하고 물러나게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하며 그가 스스로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깨닫게 하려는 서연의 마지막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제사 시간은 다가오는데 충문은 완성되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 속에서 사기꾼 관상가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 이 진사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에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는데 방바닥에 엎질러진 먹물만이 검고 흉측한 자국을 남기며 서서히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를 비롯한 모든 친척들의 시선은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위에게 꽂혀 있었고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 그의 전신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거리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입술을 깨물고 식은땀만 줄줄 흘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가끔씩 들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어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옷에 묻은 먹물을 닦던 손을 거두고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를 추궁했습니다. 이 댁의 조상님들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이 자리를 더럽히지 마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이실직고 하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은 그 어떤 호통보다도 강력하여 사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위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마침내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힘이 풀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장기놀은, 아니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위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애처롭기보다는 비굴하게 들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상가가 아닙니다. 글이라고는 하늘 천따 지조차 모르는 무지렁이 놈입니다. 그저 저작거리에서 약장수 패거리를 따라다니며 바람잡이 노릇이나 하던 놈인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잠시 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다가 대감마님의 댁이 부유하고 따님이 혼기를 놓쳤다는 소문을 듣고 얄팍한 장괴를 부려 한미천 잡아보려 했습니다. 관상을 본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따님의 관상이 어떻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도 다 대감마님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 꾸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 진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이 진사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평생을 학문과 도리를 숭상하며 살아온 자신이 고작 이런 시정잡배에 새치혀에 놀아나 귀한 딸을 팔아넘길 뻔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억눌려 있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양반가를 능멸하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내 놈을 당장 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해야 마땅하다. 당숙 중 한 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다른 친척들도 멍석을 말아라, 매질을 해서 쫓아내라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위는 공포에 질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며 빌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친척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랑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당숙의 팔을 붙잡고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당숙 어른 고정하십시오. 이 사람을 때리고 관에 넘긴다고 해서 이미 더럽혀진 우리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문만 더 크게 나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어 흥분한 사람들의 이성을 되찾게 하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니 조용히 이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끼리 수습하는 것이 집안을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아버지와 저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진사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에 반박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 소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한 번 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언명했습니다. 내 딸의 말이 맞다. 저놈을 관에 넘겨봤자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단 우리 집에서 입은 옷과 가져간 폐물은 모두 두고 떠나야 할 것이다. 이 진사의 결정에 친척들도 분을 사기며 물러섰고 당숙은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놓아주며 씩씩거렸습니다. 서연은 박노인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노인 창고에 가서 이 사람이 처음 올 때 입고 왔던 낡은 옷과 보찜을 가져오게, 그리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비단 옷을 벗겨내게. 박노인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예, 아씨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쏜살같이 달려가 먼지 쌓인 낡은 옷가지를 가져왔고 하인들을 시켜 사위의 몸에서 화려한 비단 도포와 갓을 벗겨냈습니다. 사위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순순히 옷을 벗어야 했고 다시 예전의 초라하고 꾀저주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단 옷을 벗고 낡은 벗을 걸친 사내의 모습은 그야말로 볼품없는 거렁뱅이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양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깨는 축 처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진사와 서연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죽을 때까지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작별 인사를 고했으나 아무도 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고 이 진사는 곤방대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집안에서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이제 그는 영원히 잊혀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대문을 활짝 열고 사내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 얼씬도 하지 마라. 또다시 헛된 수작을 부렸다가는 그땐 내 손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사내는 쫓겨나던 대문 밖으로 내쳐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내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박노인은 대문을 쾅 하고 닫아걸고 빗장을 단단히 질렀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애군이 완전히 물러갔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대문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사내가 사라진 사랑방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아까와는 달리 한결 가볍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하인들을 시켜 바닥에 쏟아진 먹물을 깨끗이 닦아내게 하고 새 벼루와 붓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방해꾼이 사라졌으니 아버지께서 직접 충문을 지어주십시오. 할아버님께서도 아버지의 글씨를 가장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이 진사는 붉어진 눈시울을 닦으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하얀 한지 위에는 유려하고 힘있는 필체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가 정성스럽게 쓴 충문이 완성되자 중단되었던 제사가 다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향불이 피어오르고 촛불이 은은하게 방안을 비추는 가운데 친척들은 모두 절을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비록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졌습니다. 이 진사는 술잔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사죄했습니다.
못난 후손이 사람을 잘못 보아 집안을 어지럽힐 뻔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 가문을 굽어 살펴 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는 향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랐던 전과 나물 탕국을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은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애써 입 밖에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연의 지혜롭고 대범한 처신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서연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뻔하지 않았는가. 역시 우리 집안의 보배일세. 친척들의 칭찬에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겸손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금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돌아갈 채비를 하자 이 진사는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이 진사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로 액땜을 크게 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걸세. 이 진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멀어지는 친척들의 등 뒤로 깊은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상월의 밤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친척들을 모두 보내고 안방으로 돌아온 이 진사는 서연을 불러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부녀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나 이내 이 진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아비가 못나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사람의 겉모습과 헛된 명성에 눈이 멀어 내 귀한 딸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뻔했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이 진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싶었으나 미안한 마음에 참아 손을 뻗지 못하고 무릎만 쥐어뜯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뿐입니다. 비록 잠시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서연의 위로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이 진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더 이상 자책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집안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고 지혜롭구나. 내 너를 보아서라도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마. 이 진사는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박노인이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집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근심까지 싹 쓸어버리는 듯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박노인 또한 혼잣말로 이제야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구나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이 진사댁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고단했을 아버지와 하인들을 위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과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장작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서연의 얼굴을 발그레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사랑방으로 향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이 진사댁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환하고 고요했습니다. 소동은 끝났고 거짓은 물러갔으며 진실만이 남은 이 진사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 하나가 조용히 땅으로 떨어지며 겨울의 깊이를 알렸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이 진사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밤새 내린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햇살이 비치자 눈부신 은색빛을 반짝이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그토록 요란했던 폭풍우와 같았던 소라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깊은 평화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속의 응어리를 말끔히 씻어내주는 듯했습니다. 마당에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맑고 투명하게 울려 퍼져 이 진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비로소 자신의 집이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음을 실감하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노인과 머슴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 나와 눈을 쓸고 있었는데 그들의 빚을 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짜 사위의 눈치를 보느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알터니가 빠진 듯 속 시원한 표정으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허리를 펴며 어허,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맑구려. 마치 우리 집안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은가 하고 껄껄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하인들도 맞장구를 치며 아묘, 이제야 우리 대감마님 댁같이 말입니다. 그 엉터리 점쟁이가 나가고 나니 밥맛도 꿀맛입니다요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참모들의 도마 소리도 경쾌한 리듬을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안채에서 정갈하게 몸을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사당에 들러 조상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평화로웠으며 눈빛에는 시련을 겪고 난 뒤 더욱 깊어진 지혜와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았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딸이자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하인들을 격려하고 아버지의 아침 수라상을 직접 챙기며 세심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맑은 국 정갈한 반찬들이 쟁반에 담기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은 이 진사와 서연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기류나 근심의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사는 딸이 떠주는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그윽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내 덕분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헛된 욕심이 눈을 가리면 귀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느니라. 이 진사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딸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가문의 명예에 집착하여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오순도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인연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겠지요 라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진사댁의 이야기는 한동안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조롱이 아닌 칭찬과 교훈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지혜로움과 결단력을 칭송하며 역시 이 진사댁 따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엉터리 관상가의 가면을 벗겨낸 것이 바로 그 A씨라지 않는가 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무조건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으며 이 진사댁은 마을의 중심으로서 다시금 굳건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장터의 왈패들이나 사기꾼들도 이 마을 사람들의 눈이 매섭다는 소문을 듣고는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점점 깊어져 동지서 달에 긴 겨울밤이 찾아왔고 산골 마을은 하얀 눈 세상 속에 파묻혀 고요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 진사댁 사랑방 아궁이에는 참나무 장작이 활활 타오르며 뜨끈한 열기를 방바닥으로 전해주었고 굴뚝에서는 구수한 연기 냄새가 피어올라 마을의 저녁 풍경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진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 성현들의 글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았고 가끔씩 창문을 열어 눈 덮인 산세를 감상하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학자의 여유와 풍류가 다시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노인을 불러 바둑을 두기도 하고 지난날의 실수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긴 겨울밤을 보내며 안방에서 술을 놓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매화와 난초자수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하인들을 시켜 곶감을 깎아 말리거나 메주를 띄우는 등 겨울철 갈무리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안채 처마 밑에는 주황색 곶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달콤한 향기를 풍겼고 장독대에는 김장김치가 익어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어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서연은 가끔씩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며 언젠가 찾아올 진정한 인연을 기다리는 설렘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우물물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어느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던 밤, 서연은 늦게까지 글을 읽느라 출출하실 아버지를 위해 밤참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지난 가을에 수확해둔 알밤을 꺼내 껍질을 정성스럽게 까고 쌀을 불려 맷돌에 곱게 갈았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가루와 밤을 넣어 뭉근한 불에 오랫동안 저어가며 밤죽을 끓였는데 부엌 가득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죽이 눌어붙지 않도록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아버지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죽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고 서연의 입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잘 끓여진 밤죽을 예쁜 백자 그릇에 담고 동치미 국물과 함께 소반에 받쳐들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지만 서연이 들고 가는 죽 그릇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밤이 깊었는데 시장하실 듯하라 해줘 밤죽을 조금 끓여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이 진사는 반가운 얼굴로 방문을 열어주었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고소한 냄새에 껄껄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좀 허전하던 참이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찌 알고 이리 맛있는 것을 해왔느냐. 역시 내 딸밖에 없구나.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밤죽을 나누어 먹었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운 죽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며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은 죽의 맛을 더욱 돋우어 주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꽃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게 이어졌습니다. 이 진사는 숟가락을 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효성지극한 딸이 해주는 죽을 먹으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내가 지난날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이 소중한 행복을 잃을 뻔했으니 생각할수록 아찔하구나. 그는 다시 한번 지난날을 반성하며 현재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빈 그릇을 치우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살아가요. 서연의 말에 이 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깊은 속내에 감탄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요란했지만 사랑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마음은 든든한 끈으로 연결된 듯 단단했습니다. 등잔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탁탁 소리마저 정겹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서연은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문단속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은 날이 차니 이불을 꼭 덮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서연이 물러가고 불이 꺼지자 이진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딸이 두고 간 따뜻한 찻잔에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의 귓께는 딸의 다정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위 눌리거나 불안한 꿈을 꾸지 않고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무런 걱정 없는 완전한 휴식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에 모든 불이 꺼지고 집안을 지키는 하인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잠이 든 시각, 하늘에서는 다시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은 지붕과 마당, 그리고 마을의 길 위를 소리 없이 덮으며 세상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대문 앞에 남아있던 가짜 관상가의 발자국도 사람들이 수군대던 소문의 흔적도 모두 하얀 눈 아래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오직 순백의 평화만이 남아 다가올 새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상골의 겨울밤. 멀리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이따금씩 들리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은 이 마을에 다시 찾아온 평화가 너무나도 포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 많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예시하기의 이치처럼 이 진사댁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행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양반댁 처녀 서연의 지혜와 효심은 눈 내리는 밤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진사댁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서연이 끓여준 달콤한 밤죽 꿈을 꾸며 편안하게 잠드실 시간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문 밖에 눈 속에 묻어두고 내일 아침에는 맑고 깨끗한 햇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길을 따뜻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며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